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떼 진행을 맡은 정소희입니다. 벌써 가을이 가고 초겨울에 접어든 요즘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다들 패딩을 꺼내 입고 핫팩을 들고 다니고 또 손에는 붕어빵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벌써 연말이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연말을 따뜻하게 만들 다양한 공연과 이야기들 함께 담아왔습니다. 오늘도 유예빈, 윤자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페라부터 클래식, 무용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 소식들을 담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한 공연입니다. 오늘의 공연을 소개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하루만 못 보면 아프고 사흘을 못 보면 죽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두 분 이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사흘을 보면 죽는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사랑 이야기 같거든요. 맞아요. 자빈님은요? 좀 하루만 못 봐도 아프다는 게 참 연애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의 공연 바로 하루만 못 보면 아프고 사흘을 못 보면 죽는다라는 내용을 담은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입니다. 이 공연은 사랑의 묘약을 마신 연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사랑의 묘약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의 죽음으로 끝나는 가장 낭만적인 비극 중의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 서곡부터 사랑과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듣고 와볼까요? 네, 이렇게 서곡을 들어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1막은 배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졸데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데요.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원래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졸데가 정략 결혼으로 트리스탄의 삼촌인 마크 왕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트리스탄이 직접 이졸데를 모시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졸데는 자신의 연인이 자신을 모르는 척하고 마크 왕과 정략 결혼을 하는 이 상황이니 차라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녀 브랑게네에게 고통 없이 끝낼 독약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데요. 그리고 이졸데는 트리스탄을 불러서 화해의 잔을 먼저 제안하고 함께 마십니다. 그렇게 둘 다 곧 쓰러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애틋한 모습으로 서로를 껴안는데요. 곧 이유가 밝혀집니다. 바로 하녀인 브랑게네가 두 사람이 안타까워서 독 대신에 사랑의 묘약을 넣어둔 겁니다. 초반부터 내용이 너무 슬픈 것 같은데 이 뒤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막은 궁으로 배경이 바뀝니다. 이졸데는 마크 왕과 결혼식을 올리지만 매일 트리스탄과 만나면서 달콤한 밀회를 즐기게 되죠. 그러다가 남편인 마크 왕이 사냥을 떠나고 두 사람은 몰래 만나서 사랑의 이중창을 부릅니다. 이 곡이 무려 40분이나 되는데요. 이것도 잠깐만 듣고 와볼까요? 네, 곡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얘기가 좀 불안하거든요. 설마 두 사람 들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들키게 되고 결국 트리스탄은 칼에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3막은 고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던 트리스탄이 깨어나지만 트리스탄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가 이졸데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하인이 이졸데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자 트리스탄은 이졸데가 탄 배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 같은 환상을 계속해서 보다가 몇 차례나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졸데가 도착하지만 기력이 소진된 트리스탄은 이졸데의 품에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게 되는데요. 트리스탄을 떠나보낸 이졸데는 마지막 아리아인 사랑의 죽음을 부르며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노래가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바로 리베스토드 사랑의 죽음인데요. 이 곡도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너무 비극적인데 그런데 이 오페라가 좀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 자주 공연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연의 경우 인터미션을 포함해서 러닝 시간이 무려 6시간이나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자주 공연하는 작품은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이 국내 초연입니다. 연출은 바그너 작품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슈테판 메르키가 맡았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국립오페라단과 서울시향이 합작을 하는 작품입니다. 지휘는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인 야프판 스베던이고요. 오케스트라는 서울시향 단원 약 90명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와, 90명이면 엄청난데요. 그러면 주역 캐스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주역은 더블 캐스팅으로 진행됩니다. 트리스탄에는 테너 스튜어트 스켈톤과 브라이언 레지스터가, 또 이졸데 역에는 캐서린 포스터와 엘리슈카 바이소바가 나섭니다. 모두 바그너의 레퍼토리를 수차례나 소화한 성악가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공연입니다. 네, 무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장면 볼 때 좀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작품을 볼 때는 낮과 밤의 차이에 집중하시면 좋은데요. 낮에는 왕비로서 신하로서 이렇게 도덕과 의무를 지키던 두 사람이 밤에는 깊은 사랑을 나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차이만 알아도 이 두 작품은 이해가 쉬워집니다. 또 이 작품은 바그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 선율을 활용한 작품인데요. 막이 진행되는 동안 끝맺음이 명확하지 않은 선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성악가가 호흡을 바꾸는 순간이 감정이 바뀌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니까 너무 좋은데 그럼 이 작품은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트리스탄과 이솔데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올려집니다. 공연 시간이 길다 보니 전 회차 모두 3시에 시작하는 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듣고 보니 한번 보고 싶어지기는 하는데 좀 쉽게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사실 입문하기에는 어려운 작품입니다. 하지만 자주 공연되는 작품이 아니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는 국내 초연이거든요. 그만큼 라인업도 굉장히 화려하다 보니 입문작으로는 어려워도 꼭 한번 볼 만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오페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픽스테이지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함께 만나봤는데요. 다음으로 만나볼 공연 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요. 어떤 공연일까요? 네, 무용 공연을 보다 보면 한 번쯤은 좀 더 자유롭게 즐기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작품을 준비해봤습니다. 현대무용계에서 가장 대담한 상상력을 가진 안무가죠. 알렉산더 에크만의 대표작
해머입니다. 에크만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천재 안무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해머는 어떤 스타일의 작품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명 비주얼 쇼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무대 전체를 5,000리터의 물로 채우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4만 개의 공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얘기만 들어도 쇼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선하기도 한데 그럼 이 해머 공연도 줄거리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해머는 인간의 리듬, 반복, 그리고 군중 속의 개인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요. 무대 위에서는 무용수들이 질서와 혼돈을 오가며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북유럽 최대의 댄스 컴퍼니죠.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 컴퍼니와 함께한 최신작인데요. 여기서 에크만의 철학이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인간에 대한 내용이군요. 그런데 제목이 해머잖아요. 이 뜻이 궁금합니다. 네, 해머는 이 작품에서만큼은 단순한 장치가 아닌데요. 움직임과 생명력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치 해머처럼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내용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그럼 이 작품도 탄생 비화가 있을까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번 공연은 역시 탈을 쓰고 폐부를 찌르는 에크만 특유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해머는 에크만이 방문했던 그리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출발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젊은 관광객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리는 어느 누군가가 영상 촬영을 하자 식당 전체의 분위기는 오묘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카메라에만 신경 쓰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에크만은 현 시대에서 진짜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겠는데요. 현대인이라면 다들 공감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자세한 줄거리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레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4만 개의 녹색 공이 떨어지는데요. 무대를 가득 채우는 공과 미니멀한 흰 무대, 그리고 거대한 큐브, 커튼을 스크린 삼는 비디오까지. 이렇게 에크만 특유의 입체적이고 실험적인 무대 구성은 관객들의 몰입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네, 정말 무대에서 공이 떨어진다니까 너무 신기한데 사실 플레이면 놀이라는 뜻이잖아요. 제목 그대로 정말 노는 장면일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놀이는 단순한 유희를 넘어서 인간의 심리와 사회 구조, 또 성장의 양면성까지 들여다보는 하나의 철학적인 장치입니다. 무용수들은 전통적인 발레 그리고 현대무용 동작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놀이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빠져드는 몰입감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조의 호수인데요.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은 이미 많은 분들이 고전 발레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에크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했는데요. 무대 전체에 5,000리터의 물을 채워서 실제 호수를 구현하기도 했고요. 우아한 백조를 유쾌하게 패러디하는 플라스틱 오리도 1,000마리를 풀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오늘 작품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백조의 호수는 발레 작품으로 굉장히 익숙하고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굉장히 새롭게 재해석한 것 같은데 저는 물 위에서 춤을 춘다는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물 위에서의 퍼포먼스는 무대 기술과 안무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이렇게 평가받는데요. 물성의 저항과 반사, 그리고 물이 튀기는 소리,
스며드는 빛을 이용해서 관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무대가 될 텐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네, 물 위에서의 퍼포먼스가 정말 엄청난 무대였습니다. 또 저는 여기서 군무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에크만 특유의 정밀함으로 정말 촘촘하게 짜여진 대규모 군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캣타이인데요. 제목처럼 선인장, 그리고 무용수, 음악가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작품입니다. 무용수들은 어느 장면에서는 실제 선인장을 직접 들고 이동하기도 하고요. 어떤 장면에서는 그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며 움직임을 구성합니다. 또 여기서 선인장은 시종일관 무대 위에 존재하며 중심 요소 역할을 해냅니다. 이쯤 되면 선인장이 신기하지만 대체 왜 등장할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에크만은 인터뷰에서 비평가들이 예술을 해석하려고 들지만 결국 자기만의 잣대로 판단하는 부당한 시스템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선인장은 뾰족한 비평에 둘러싸인 개인의 복잡한 심리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세 번째 작품 캣타이 함께 보고 오시죠. And threatening. But what did we see? The meager life of a downward-facing, fallen white man saved by his own flexed feet. Lungs paralyzed by the fear of an uncertain afterlife. What was revealed? Faces, faces, everywhere faces. A toned arm rests conveniently on a cube. An empowered female promotes capitalist propaganda through her boyish and sexual posture. What does it mean? Clearly. 네, 정말 조명 덕분일까요? 선인장과 무용수가 함께 있으니까 굉장히 묘한 느낌이 나는데요. 정말 한 장면 한 장면이 지루하지 않고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객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게 에크만 무대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하이라이트 장면은요.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백조의 호수처럼 또 다른 대규모 발레 작품인데요. 스웨덴에서 열린 한여름의 신비로운 축제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풍자적인 서사를 그려내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동작별로 의미가 있는데요. 꽃따기, 춤추기, 그리고 술 마시기 같은 스웨덴만의 의례와 관습을 보여줍니다. 무용수들의 동작을 보면서 이 동작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용수들이 계속해서 허공을 떠다니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꿈과 현실 그 사이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 해석이 맞을까요? 네, 그럼요. 작품 해머는 정확한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대를 보면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관객들만의 자유이기 때문에 맞고 틀린 해석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들으니까 공연을 정말 실제로 보고 싶은데요. 혹시 한국에서도 공연 일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해머를 한국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데요. 12월 부산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예태보리 오페라 댄스 컴퍼니가 직접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11월 21일 금요일 그리고 22일 토요일 이틀 동안 공연을 하니까요.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춤으로 상상력의 문을 두드리는 공연 해머 함께 만나봤습니다. 정말 참신하면서도 또 자신만의 해석을 펼칠 수 있어서 더 특별한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공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우리 자빈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요? 네, 다가오는 12월 9일 롯데콘서트홀에서는요. 거장의 숨결이 깃든 무대가 펼쳐집니다. 지휘자 최영선,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 그리고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콘서트 위대한 베토벤. 이번 공연은요, 베토벤의 인생을 관통한 4개의 걸작이죠. 비창, 협주곡 3번, 월광, 그리고 황제를 한자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 청년기의 열정에서 또 인간 정신의 승리로 이어지는 그의 음악적 여정이 완성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픽스테이지에서는 그 곡들을 하나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인데요. 먼저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네, 1798년 28살의 청년 베토벤은요, 청력의 이상을 처음 느끼던 시기에 이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는 직접 비창적 대소나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제목은 그의 32개 소나타 중 단 2곡에만 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1악장은 장중한 그라베로 시작해서 고통을 마주하는 인간의 절박함을 담아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단순히 비극에서 끝나는 느낌은 아니고 또 비극을 이겨내는 모습까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곡은요,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슬픔을 견디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악장은 고통 속에 잠시 쉬어가는 순간처럼 따뜻하고 노래하듯이 흐릅니다. 3악장은 다시 C단조로 돌아와서 격렬한 리듬과 함께 투쟁의 결의를 보여주죠. 비창은 당시 비넷살롱을 휩쓴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악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정말 높았고요. 이 곡 덕분에 베토벤은 연주자를 넘어서 또 작곡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품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입니다. 이 곡도 그럼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하일리겐 슈타츠의 유서를 쓰기 직전 내면의 불안함과 또 외로움이 짙은
낮게 그려오던 시기에 작곡된 작품인데요. 신기하게도 음악은 절망보다는 오히려 절제되고 또 단정하기까지 합니다. 초연 당시 베토벤은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악보의 피아노 파트가 비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흐름에 맞춰서 즉흥으로 연주했죠. 그만큼 자유롭고 또 생동감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아까 곡을 들었을 때 투쟁하는 모습보다는 노래하는 베토벤의 모습이 좀 먼저 떠올랐어요. 네, 소희 아나운서가 보신 게 정말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 곡은 강철의 음악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의 음악으로 들립니다. 그만큼 또 매력적인 곡이기도 하죠. 세 번째 곡은 베토벤의 대표작 월광 소나타입니다. 이 곡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1위로도 꼽혔는데요. 달빛 같은 고요함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월광이라는 제목은 훗날 한 평론가가 달빛이 호수 위에 비치는 듯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 곡에는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정서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1악장은 달빛이 수면 위를 스치는 듯한 잔잔함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연주할 때 가장 어려운 건 템포가 아니라 호흡하는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피아니스트 이문찬 아시죠? 피아니스트 이문찬 또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곡이 바로 이 월광 1악장이라고도 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면서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베토벤이 산책 중에 자신이 쓴 곡을 어떤 눈먼 소녀가 연주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감동에 겨워 그 집을 찾아가서 달빛이 비추는 방 안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죠. 그 밤의 기억이 월광 소나타로 남았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정말 달빛이 마음을 비추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1악장은 내면의 슬픔, 또 2악장은 잠시 스며드는 평화, 3악장은 감정이 폭풍처럼 터져 나오죠. 베토벤은 이 작품을 통해서 고독 속의 희망을 음악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입니다. 이 곡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황제는 베토벤의 마지막 협주곡이자 인간 정신의 자유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1809년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포탄이 빈의 거리를 뒤흔들었고요. 베토벤의 집 앞까지도 포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청력을 잃어가던 상황에서도 작곡을 멈추지 않았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장대한 곡을 썼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이 황제라는 이름은 또 베토벤이 붙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출판업자가 흥행을 위해 붙였다는 설도 있고요. 초연을 들은 프랑스 병사가 이 기세에 압도되어서 황제다라고 외쳤다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이 그렇게 의도한 것은 권력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노래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곡은 권력의 황제가 아니라 자유의 황제를 위한 음악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서주가 끝나기도 전에 피아노가 먼저 등장해서 화려한 카덴차를 펼칩니다. 마치 나는 여기에 있다라는 식으로요.
선언처럼요. 그 혁신적인 시작은 이후 낭만주의 협주곡의 길을 열게 됩니다. 음악은 장엄하게 고조되며 인간 정신의 해방과 환희로 마무리됩니다. 전쟁의 시대에 태어난 곡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희망과 또 자유까지 살아 있습니다. 베토벤은 역시 음악도 좋은데 스토리도 굉장히 좋네요. 네, 그렇죠. 이 각 곡들이 모두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네 작품은요, 베토벤의 생애와 또 철학까지 담고 있습니다. 비창의 열정, 협주곡 3번의 절제, 그리고 월광의 사색, 황제의 자유. 이 모든 음악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운명은 나를 흔들 수 있어도 굴복시킬 수는 없다. 다가오는 12월 9일 화요일 저녁 위대한 베토벤 콘서트에서 그 불멸의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위대한 베토벤 전해주셨습니다. 베토벤 하면 전 세계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베토벤의 삶과 음악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과 관련 있는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픽피플 시간인데요. 이것도 제가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앞서서 바그너의 작품인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바그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그너는 악극의 창시자이자 오페라의 패러다임을 새로 만든 인물인데요. 독일 낭만주의의 정점이자 음악극이라는 형식을 확립한 작곡가죠. 음악과 시, 무대 연출을 하나로 엮는 총체 예술의 개념으로 19세기 유럽 예술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문제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페라를 다시 만든 사람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바그너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그너는 1813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는데요. 9살에 피아노를 시작했고 원래는 극작가가 되고 싶어서 대본과 문학에도 일찍 눈을 떴다고 합니다. 음악적인 롤모델은 앞서 소개했던 베토벤이라고 하는데요. 19살에 교향곡을 쓰고 20살에 첫 오페라, 요정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잘 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반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공연이 상연히 잘 안 되면서 바그너는 파리로 건너가서 편곡과 합창, 지휘를 전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리엔치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완성했고 이 성공을 발판으로 궁정 악장 자리까지 오르면서 작곡가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시작합니다. 드레스덴에서 타노이저, 로엔그니를 내놓으며 작곡가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만듭니다. 네, 그런데 바그너 하면 사실 음악극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 음악극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그너 하면 사실 음악극이죠. 바그너는 1848년 혁명에 가담했다가 망명길에 오르면서 스위스 취리히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이 시기에 바그너가 던진 핵심 화두가 바로 음악극입니다. 아리아와 레치타티브를 구분하지 않고 음악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음악과 드라마, 시각 요소가 하나의 덩어리로 흘러가는 형식을 창안한 건데요. 그리고 이때 거대한 사부작인 니벨룽의 반지 구상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혁신적인 음악을 만들어낸 바그너는 아예 자기 음악을 위한 전용 극장, 바이로히트 페스트 슈필하우스를 세웁니다. 객석의 불을 낮추고 관현악단을 무대 아래로 숨기는 오케스트라 피트를 만들어서 관객의 몰입을 극대화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반지 전곡과 파르츠파리 초연이 되고 이때부터 바그너 축제가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그너가 실제로 무대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관현악을 무대 아래로 숨기면서 관객의 시선을 무대에 집중시키는 설계, 또 객석을 어둡게 하는 연출 같은 지금의 극장에서도 잘 쓰고 있는 설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바그너 하면 우리 라이트 모티브, 유도동기가 또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역시 자빈 아나운서가 잘 알고 있네요. 이 바그너 음악의 특징, 역시 라이트 모티프, 유도 동기겠죠. 특히 오페라에서 많이 활용한 기법인데요. 특정 인물과 장소, 개념을 상징하는 짧은 주제를 계속해서 변주하고 중첩하는 음악적인 주제를 말합니다. 이 방식은 이야기 전개를 들리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특징은 과감한 반음계와 확장된 화성입니다. 앞서서 소개한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나오는 이른바 트리스탄 화음은 전통 조성의 경계를 밀어붙이면서 20세기 음악의 문을 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듣다 보면 이 노래 아까 그 장면하고 연결되는 또 재미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바그너가 음악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바그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 사실 많죠.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저희 딱 두 곡만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로헨그린에서 나오는 산막 전주곡입니다. 극중 결혼식 장면으로 이어지는 아주 경쾌한 전주인데요. 금관과 현의 추진력이 결혼축제의 들뜬 공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확실히 빠른 현악기 소리랑 웅장한 금관악기 소리가 더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짧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죠. 이 뒤에 이어지는 홀레 합창까지 연결해서 들으면 그게 내용이 한층 잘 끌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타노이저 2막에 나오는 입장행진곡인데요. 이 곡은 대규모의 행렬이 들어오는 장면을 장대한 리듬과 금관 악기로 그려냅니다. 공간이 확 열리듯 웅장한 질감이 특징인 곡인데요. 이것도 한번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도 굉장히 웅장하고 또 경쾌하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바그너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와 음악, 또 문학을 한 호흡으로 묶어주는 악극은 이런 장면들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라이트모티프가 인물과 사건을 보여주고 오케스트라가 서사를 만들어주는 그림이죠. 이 바그너는 1883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 양식은 수많은 작곡과 또 영화 음악으로 이어지면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리하르트 바그너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한 인물인데요.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작품 보시면서 도대체 이 안무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픽피플에서는 바로 그 무대를 만든 인물,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을 소개합니다. 정말 아까 무대 보면서 에크만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또 무대 위에 물이나 선인장이나 막 공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신선하게 보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알렉산더 에크만은 스웨덴 출신으로 지금과는 다르게 어릴 때는 꽤 단정하고 규칙적인 고전 발레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살 때 왕립발레단에서 무용수로 활동을 하다가 나는 춤추는 게 아니라 무대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그때부터 그는 기존의 틀을 거부하고 무용을 움직이는 철학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는 발레 교육을 받았던 게 굉장히 반전처럼 느껴지는데 아까 공연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작품 구성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이건 즉흥적으로 떠올리는 걸까요? 저도 공연을 보면서 이 안무는 즉흥적으로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반전으로 에크만은 철저한 계획형이라고 합니다. 그는 안무뿐 아니라 의상이나 무대 디자인, 음악까지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작품에 대한 애정과 몰입도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해머 작품은 그의 철학이 더 철저하게 반영된 작품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작품 해머는 에크만이 인간 사회를 리듬의 집단으로 본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무용수들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흔들리면서 질서 속 혼돈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 모두는 매일 무언가를 두드리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사실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면 무대에서도 굉장히 완벽주의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는 리허설 때도 굉장히 유머러스하지만 꼼꼼하다고 합니다. 무용수에게 실수해도 괜찮아. 다만 진짜로 움직여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만큼 무대에서 생생한 순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해머에서 한국 공연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객들이 야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유를요? 정말 신기하네요. 보통 야유는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싫어하는 게 야유인데 그는 관객들이 야유를 보낸다는 거는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인 나에게는 고통스럽겠지만 예술의 질은 끌어올릴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술이란 이 분야 전체를 신경을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일까요? 에크만은 지금 가장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안무가라고 합니다. 전 세계 무용단들이 앞다투어서 그의 안무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그리고 한국의 국립무용단과도 협업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객들에게 가장 보고 싶은 현대무용으로 꼽히는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예빈 아나운서가 소개한 에크만 함께 만나봤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인물이어서 그런지 그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한국 무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인물 함께 만나볼까요? 이번엔 자빈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요? 네, 오늘의 인물은 고전과 낭만을 잇는 다리, 그리고 소리를 삶을 써내려간 사람, 루드비히 반 베토벤입니다. 천재의 삶은 종종 신화로 포장되지만요. 그가 남긴 건 화려한 전설보다 끝없이 버티고 또 끝내 일어선 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난, 병, 갈등, 그리고 결단.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음악으로 울려지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어린 시절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릴 때부터 음악 천재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1770년 독일 본에서 태어난 베토벤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일단 그의 아버지 요한은 궁정 가수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제2의 모차르트로 키우겠다는 욕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밤에도 깨워서 피아노를 시켰고요. 또 울면 다시 연습시켰죠. 그렇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베토벤은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오르간, 그리고 비올라까지 자유자재로 다뤘고요. 8살은 이미 무대에 서면서 신동사리까지 들었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정말 일찍 음악 인생이 시작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스승 크리스티안 네페. 그는 바흐의 평균율을 가르치며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생각하는 예술이다라는 걸 알려줬죠. 그 덕분에 베토벤은 어린 나이부터 작곡가의 머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토벤이 빈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건 어떤 계기였을까요? 네, 1787년 베토벤은 처음으로 빈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차르트를 만나서 연주를 들려줬다고 전해집니다. 모차르트는 그의 연주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아 세상을 놀라게 할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환으로 곧 본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후 다시 기회를 잡은 건 1792년. 이번에는 진짜로 빈으로 이주해서 하이든, 알브레히츠 베르거, 그리고 또 살리에리 같은 거장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베토벤은 엄청난 천재이면서도 또 노력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는 타고난 재능보다는 끊임없는 배움과 또 실험으로 자신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작곡보다 연주가로서 더 유명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베토벤은요, 폭발적인 연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흥 연주에서는 아무도 그를 따라올 수가 없었죠. 귀족들은 앞다투어 그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귀족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인이 아니라 예술가다. 그의 이런 태도는 당시로선 아주 파격적이었죠. 그는 예술가를 단순히 고용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세워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술가의 자존심을 세운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그는 예술가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서야 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나중에 청력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음악가로서 너무 큰 고통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대 후반부터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소리를 생명처럼 여기던 사람에게 그건 정말 세상의 문이 닫히는 듯한 소식이었죠. 1802년 절망에 빠진 그는 빈 근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남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 밑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나는 음악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결심 이후 그의 작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통이 아니라 투쟁의 에너지로 채워졌죠. 네, 베토벤이 살던 시기도 격동기였잖아요. 프랑스 혁명이나 또 나폴레온 전쟁 같은 일들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는 혁명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에 누구보다 예민했죠. 그는 한때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생각해서 교향곡 3번을 보나파르트로 헌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자 그 표지를 찢어버렸죠. 그의 충성은 사람이 아니라 가치에 있었던 겁니다. 베토벤은 권력보다 인간의 존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게 네. 사랑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는 평생 사랑을 갈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가 남긴 편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연인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지만 편지 속 감정은 너무나 뜨겁고 또 진실했습니다. 나의 영원한 연인이여, 나의 존재는 오직 너와 함께일 때 의미가 있다. 신분의 차이, 세상의 시선, 그는 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적 사랑은 언제나 조용하고 슬프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보다는 그리움의 노래로 들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의 음악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여운이 깃들어 있죠. 그런데 베토벤은 나중에 결국에 귀가 완전히 들리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도 작곡을 계속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지점인데요.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가 피아노에 귀를 대고 진동으로 음을 느끼며 썼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게 완성한 작품이 바로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초연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휘자가 그를 돌아보게 했고요. 그제야 그는 눈앞의 환호를 지켜보게 되죠. 이 장면 진짜 상상만 했는데도 울컥하네요. 그렇죠. 그 순간이야말로 소리를 잃은 사람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빈 아나운서, 오늘 베토벤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베토벤의 음악의 매력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베토벤의 매력은 완벽한 형식 속의 폭발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틀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 자유와 감정을 불어넣었죠. 희망과 분노, 또 외로움과 사랑, 그 모든 감정이 그의 악보 위에서 살아 숨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토벤은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음악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베토벤 이야기 한 문장으로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베토벤의 음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운명이 문을 두드릴 때 겁내지 말고 그 문을 열어라. 그가 그 문을 열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 음악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와 예술의 힘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픽피플, 오늘은 인간 베토벤의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예술가의 삶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베토벤까지 만나면서 픽피플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이 공연 이야기, 예술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어느덧 성큼 다가온 연말이 됐습니다. 추워진 날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문화예술 공연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공연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윤자빈, 유예빈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아르테 진행의 정소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